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WTI 국제유가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요. 1배럴에 56달러 전후인데 일단 뭐 오펙의 협조 감산에도 이 이상은 뭐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제유가는 지금? 네, 국제유가를 보실 때 가장 예측성이 강한 지표가 미국의 ISM 지표인데요. 뭐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도 이 지표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뭐 현재는 이 지표가 2016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단기적인 악재가 됐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세계 원유 수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급은 2018년 1분기부터 계속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달에 발표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세계 원유 공급 규모를 보면은 하루에 16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1월 달에 110만 배럴 정도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한 달 사이에 50만 배럴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160만 배럴이라는 것은 2014년도 유가가 공급 과잉 상태에서 급락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적인 감산을 진행하겠지만 미국이 현재 하루에 121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석유 굴착 장치인 리그기 같은 경우에도 가동 대수가 무려 850기 전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18년 10월 이후에 하루 한 90만 배럴 정도 미국에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올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4분기까지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345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130만 배럴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감산 한 160만 배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국제유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구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제유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를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네, 세계 유가는 세 가지 변수만 기억하시면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째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원유 수입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가 두 자릿수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재고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하락에 따라서 세계 공장인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유 수요는 당분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째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여부입니다. 이번 4월 17일과 18일 날 오펙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펙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라든지 수출량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비가맹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추가 협조 감산을 지금 난세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상원에서 석유 생산과 수출 카르텔을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되는데요.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면은 오펙 가맹국에 대해서 미 사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50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미국 석유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펙의 공급량 억제가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윤폭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제화에 따른 유가 하락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에도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더라도 올해 말에 국제유가는 한 59달러, 그리고 2020년 말에는 60달러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게 세계 에너지 기구들의 공통적인 그런 전망치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표 호조에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연속을 하락하면서 완만한 경기 둔화에 들어갔는데요. 뭐 완만하다는 얘기는 골디락스 장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3월 1일 날 발표됐던 2월 ISM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4로다가 1월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원재료, 에너지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표시하는 구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49로 2개월 연속 경계선인 50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애틀란타의 연방은행의 1분기 GDP 추계, 그러니까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연율로 0.5%의 얕은 수치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된다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향후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될 건지, 또 기업 체감 지표의 회복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지금으로서는 경제 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목을 매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완만한 경기 둔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GDP 부분도 분명히 이쪽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GDP 성장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경제 예측 기관들의 한 평균치를 보니까요. 뭐 작년에는 2.9%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2.3%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도 1.8%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수요 항목이죠. 뭐 개인 소비나 설비 투자, 순수출, 주택 투자, 재고 변동 등을 모두 취합해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감세 효과의 영향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설비 투자는 2018년부터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급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출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여소야대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회계년도 시작하는 시점에 대출 상한 인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순수출도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더라도 아무래도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 전쟁에 나서면서 뭐 성장 둔화가 아무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확장 국면 부분을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올 7월이면 사상 최장 기간을 지금 넘어서게 됩니다. 이 확장 국면이 끝날 것이다 얘기가 지금 수차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이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의 경기 순환 국면상 확장 국면에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확장과 관련된 위험 신호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며 당분간은 뭐 경기 확장이 계속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 경기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요. 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집권당인 민주당이 확대 정책을 승인해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3.9%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좀 그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채무 상한 심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세출 상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의 그 디폴트 가능성이 2020년 10월 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앞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경우가 발동이 되고 또 통상 확대법 232조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제재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 간의 그 무역 마찰을 확대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들었으면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양국의 미중 간의 그 정상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게 기약이 지금 없이 좀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암초가 지금 나타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리구장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인대에서도 그 중국의 당 그 원리대로 미국과의 약속은 진지하게 지키겠지만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은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밝혔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무역흑자 축소, 특허법 개정은 전인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15일 날 통과시켜주겠지만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나 보조금, 국유기업 우대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요구했던 새로운 그 규칙과 관련된 양해각서 합의에는 실무자들이 당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쉽게 사인을 해줄 수도 없고요. 또 당이 정한 무역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고 해도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나쁜 그 협상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 미중 간의 조기 무역 협의와 관련된 타협점은 아마 닿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양국 간의 타협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환율 부분에 대한 제재 카드를 좀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예측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본처럼 제2플라자 합의 재현 가능성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보 전략을 피고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가지 핵심 사항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 개입과 관련된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중국이 여전히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율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 카드 외에 앞으로 그 통상법 201조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통상 확대법 232조,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통상법 301조, 그리고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슈퍼 301조, 그리고 국방 권한법을 꺼내들겠지만 환율 조작 카드를 활용하는 이런 제재는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시장 개방이라든지 국제 시장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썼던 프라자 합의는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개방되지도 않았고요. 또 위엔화의 그 유연성 확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차이나 머니의 미국 부동산 매각과 같은 중국이 맞대응 카드를 내세울 경우에는 미국도 적지 않은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프라자 합의는 강요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위엔화 가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무역 협상에 맞춰서 절상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작년에 위엔화는 달러 대비 한 10% 절하가 됐는데요. 관세 부과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엔화 절하가 환율 조작의 목적이 아니라 미중 간의 금융 정책이 방향이 또 다르고요. 또 성장 둔화, 또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지 환율 조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위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기 금리나 경제 지표, 주가 동향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다른 신흥국 통화처럼 앞으로 절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부해 주면서 펀더멘탈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중 간의 그 정상회담 전까지는 위안화는 현재 6.7 위엔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고 환율 조항이 도입된다면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절상 압력을 받겠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6위엔을 깨는 이런 절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위안화와 관련된 흐름 예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